어느 날 오후 하림은 병원 진료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스즈키의 사무실로 불려 들어갔다. 스즈키는 차가운 눈빛으로 하림을 응시하며 담배 연기를 내뿜었다. 장 의사, 대의당 활동이 퍽이나 열심이더군. 하지만 내가 듣기엔 자네가 상해에 있을 때 좌익 무례배들과 친분을 맺었다는 소문이 있더군. 특히 최대치라는 놈 말이야. 스즈키는 하림의 가장 아픈 상처를 건드렸다. 하림은 심장이 멎는 듯 했지만 훈련대로 완벽한 무관심으로 응수했다. 최대치요? 아, 그저 잠깐 스쳐 지나간 불쌍한 병자였을 뿐입니다. 그 친구는 이념에 미쳐서 헛소리만 해대는 정신병자나 다름없었죠. 저는 의사로서 병자를 치료했을 뿐입니다. 형사님, 저는 정치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저런 저급한 조선인 무례배에게 신경 쓸 시간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 황군의 전사들을 치료할 계획을 세우는 중입니다. 하림은 친일파의 자제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오만하고 경멸적인 태도로 최대치를 비하했다. 스즈키는 하림의 태도에서 진정한 친일파의 냉소를 읽어내고 잠시 만족스러운 듯 피식 웃었다. 과연. 역시 장 선생의 아들이로군. 그러나 명심하게. 정치적 무례배는 언제든 독립운동가로 돌변할 수 있네. 자네 주변에 그런 놈들이 얼씬거린다면 주저없이 내게 보고하게. 그게 대의 아닌가? 하림은 고개를 숙이며 당연합니다. 형사님. 제 가문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그러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하림은 자신의 영혼이 이 순간 두 동강 나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그는 최대치를 비하함으로써 자신의 목숨과 임무를 지켰지만 우정이라는 마지막 끈마저 끊어내는 잔혹한 선택을 해야 했다. 대의당 내부에서 하림이 목격한 것은 극도의 추악함과 비극이었다. 그는 대의당의 연설회장에서 자신의 동족인 조선인들이 일본말로 충성을 맹세하고 천황폐하 만세를 외치는 모습을 보았다. 그 중에서도 하림을 가장 고통스럽게 한 것은 자신이 경성제국대학 의학부 동창들이었다. 그들은 하림에게 다가와 자네 아버지 덕분에 우리가 총독부 병원 고위직을 얻게 되었다며 아첨했고 일본군을 찬양하는 비인간적인 의학 논문을 자랑스럽게 내보였다. 장의사, 이 논문을 보게. 조선인들은 원래 체질이 약해서 미개하기 때문에 황국 신민이 되는 것이야말로 그들을 구원할 최고의 치료법이라네. 자네도 이런 논문을 써서 조선의 야만성을 고발해야지. 하림은 그들의 눈빛에서 지식인의 냉소적인 야만성을 보았다. 그들은 가난한 조선 민중을 실험 대상으로 삼고 그들의 고통을 의학적 필요라는 이름으로 정당화하고 있었다. 하림은 자신이 가진 의사 면허가 이러한 비인간적인 행위에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에 극심한 죄책감을 느꼈다. 하림은 밤마다 자신의 숙소에서 비밀리에 독립운동 조직에 전달할 기밀 보고서를 작성했다. 그는 대의당 인사들의 모든 행적, 자금 흐름, 그리고 일제의 조선인 동원 계획에 대한 세부 내용을 기록했다. 그에게 이 보고서는 자신이 잃어버린 양심을 속죄하는 유일한 길이었다. 그는 빛의 의사가 되기 위해 어둠의 조직원이 되어야 하는 자신의 운명을 저주했다. 대의당이 주최하는 아세아 민족 분격 대회가 임박하자 하림의 임무는 더욱 위험해졌다. 이 대회는 대의당이 일제의 최후 방어선을 공고히 하고 독립운동 세력에게 공포를 심어줄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하림은 김정혜의 조직과 협력하여 대회장에서 폭탄 투척 의거를 감행할 계획을 구체화했다. 그의 임무는 폭탄의 반입 경로에 대한 보안 허점을 파악하고 의거 직후 부상당한 조직원들이 안전하게 피신할 수 있는 루트를 확보하는 것이었다. 대의당 건물 지하 자료실에서 하림은
부민관 대회의 경비 배치도와 참석자 명단을 몰래 빼돌리는 데 성공했다. 그 순간 복도에서 낯익은 구두소리가 들려왔다. 박충금 당수였다. 하림은 순간적으로 자료를 옷 속에 숨기고 자신에게 다가오는 박충금을 향해 환하게 웃었다. 당수님, 늦게까지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 아버지께서 당수님의 건강을 염려하여 특별히 보약을 지어 보내셨습니다. 제가 직접 다려서 가져왔습니다. 하림은 미리 준비한 신경안정제 성분이 강하게 들어간 보약을 박충금에게 건넸다. 박충금은 의심 없이 보약을 마셨고 곧 잠에 취해버렸다. 하림은 죄책감과 안도감이 뒤섞인 감정으로 박충금의 사무실을 벗어났다. 그의 손에 쥐어진 경비 배치도는 이제 독립을 위한 피해 작전의 청사진이 되었다. 하림은 자신이 가장 증오하는 조직의 심장부에 서서 조선 독립의 불꽃을 지피는 가장 위험한 이중 스파이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그는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대의당을 무너뜨리는 것이야말로 내 영혼을 구원하는 유일한 대의이다. 1945년 7월 24일 경성 부민관에서는 대의당 주최의 아세아 민족 분격 대회가 열릴 예정이었다. 이 대회는 일제의 패색이 짙어지는 상황에서 조선 민중의 최후의 병력과 자원을 동원하고 친일파들의 결속을 다지기 위한 대규모 정치 행사였다. 이 자리에는 조선 총독부의 최고위 관료, 일본군 수뇌부, 그리고 박충금을 비롯한 조선인 거물 친일파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민족 반역의 절정이었다. 김정일을 중심으로 한 독립운동 조직은 이 대회를 일제와 친일파의 심장에 직접적인 타격을 가할 절호의 기회로 판단하고 폭탄 투척 의거를 계획했다. 작전명은 새벽별. 암흑 속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별처럼 조선의 독립을 알리는 최초의 섬광을 만들겠다는 의지였다. 장하림은 공작금 제공과 더불어 이 작전의 가장 중요한 정보통이자 의학적 지원자 역할을 맡았다. 그는 의거 며칠 전 김정혜와 마지막 비밀 접선을 가졌다. 장소는 경성 외곽의 낡은 방앗간이었다. 장 의사, 이 폭탄은 우리 조직이 가진 모든 것입니다. 절대 실패해서는 안 됩니다. 총독부의 고위 인사들이 2층 귀빈석에 모인다는 정보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김정혜는 평소의 화려한 기생 복장이 아닌 허름한 안악의 차림이었으나 눈빛만은 강렬했다. 하림은 대의당 내부에서 빼돌린 부민관 내부 도면을 펼쳤다. 확인했습니다. 2층 귀빈석은 서쪽 출입구 경비가 가장 취약합니다. 하지만 폭탄을 가지고 침투할 조문기 동지의 신변이 가장 염려됩니다. 부민관 지하 통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하림은 자신의 의사 신분을 이용해 확보한 부민관 시설 관리자의 행정 서류를 김정혜에게 넘겼다. 이 서류에는 지하 환기구와 배수관의 위치, 그리고 외부와 연결되는 비상 통로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담겨 있었다. 이것은 조문기 열사를 비롯한 의거 주역들의 침투 및 탈출 경로를 마련하는 데 결정적인 단서가 되었다. 의거 하루 전 하림은 응급보건 점검이라는 명목으로 부민관에 잠입했다. 그는 미군 OSS에서 배운 정보 분석 능력을 총동원하여 경비 배치의 허점을 파악했다. 하림은 대의당 간부들에게 일본 군부가 비상 상황에 대비해 경비를 강화했다는 허위 정보를 흘려보냈다. 이에 안심한 친일파들은 정작 2층 귀빈석 내부에 대한 경계는 소홀히 하는 실수를 저질렀다. 하림은 자신의 병원에서 대형 의약품 상자를 준비하여 부민관으로 운반했다. 상자 안에는 긴급 의료용품 외에 조직원들이 사용할 폭약과 점화 장치가 숨겨져 있었다. 그는 만일의 사태 폭동이나 폭발에 대비해야 한다며
의약품을 부민관 2층 뒤편에 간이 휴게실에 보관하도록 강력하게 주장했고 이는 곧 폭탄 설치 장소와 가장 가까운 지점이 되었다. 장 의사, 폭탄을 설치할 장소는 2층 연단 아래입니다. 이 의약품 상자를 옮기는 사람이 조직의 행동대원일 겁니다. 절대 의심받지 않도록 경계가 느슨한 틈을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김정혜는 마지막 교신에서 하림에게 신신당부했다. 하림은 대의당원들에게 고급 일본 주류를 대접하며 그들의 시선을 분산시키는데 성공했다. 그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조문기 열사와 동지들은 의약품 상자를 가장하여 폭탄을 옮기고 2층 귀빈석 연단 아래에 폭탄을 설치했다. 하림은 이 과정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지만 그의 치밀한 사전 공작이 없었다면 의거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1945년 7월 24일 오후 8시 부민관은 친일파들의 열기와 일제의 군가로 광란의 도가니였다. 2층 귀빈석에는 조선 총독부의 정무총감, 경무국장 등 최고위 인사들과 박충금을 비롯한 친일 거두들이 자리를 채웠다. 하림은 친일파 아들로서 1층 지정석에 앉아 자신이 제공한 정보와 자금으로 벌어질 피해 복수국을 기다리고 있었다. 박충금이 연단에 올라 대동아 공영권, 완수와 조선 민족의 충성을 외치며 광기 어린 연설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우리는 지금 천황폐하의 영광스러운 성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조선 민중은 마지막 한 명까지 황군을 위해 피를 흘려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바로 그때 쾅 굉음과 함께 2층 귀빈석 연단 아래에서 거대한 폭발이 터져나왔다. 폭발의 성광과 연기가 부민관홀 전체를 집어삼켰다. 연설을 하던 박충금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고 귀빈석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친일파들은 피를 흘리며 도망쳤고 공포에 질린 사람들의 비명과 혼비백산한 경비들의 고함 소리가 뒤섞였다. 장하림은 혼란 속에서 의사로서의 본능을 가장하여 재빨리 움직였다. 그는 부상자들을 치료하는 척하면서 폭발 직후 애국 의사들이 지하 통로를 통해 탈출했는지를 확인하는 데 주력했다. 부상자들 틈에서 그는 미군 OSS에 보고할 정보를 냉정하게 수집했다. 부민관 투탄 의거는 조선 민족에게 독립의 희망을, 친일파들에게는 피해 공포를 안겨주었다. 수많은 고위 인사들이 부상을 입었고 특히 대의당의 핵심 간부들이 큰 타격을 입었다. 그러나 의거의 성공은 곧 일제의 광적인 보복을 의미했다. 하림이 우려했던 대로 일제 경무국은 스즈키 형사를 중심으로 피해 사냥을 시작했다. 스즈키는 폭발 현장에서 발견된 폭약의 종류와 설치 방식이 미국 정보 기관과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수사망을 좁혀왔다. 가장 먼저 희생된 것은 의거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조직원들이었다. 그들은 일제의 고문에 의해 줄줄이 체포되기 시작했다. 스즈키는 체포된 조직원들을 상대로 자금의 출처와 배후의 임무를 캐묻는 데 집중했다. 공작금의 경로를 알고 있는 하림은 이제 일제와 독립운동 조직 양쪽 모두에게 위험한 존재가 되었다. 하림은 부민관 의거 직후 병원에 비밀리에 잠입한 조문기 열사의 상처를 치료했다. 상처는 깊었지만 조 열사의 눈빛은 조국 광복에 대한 확신으로 빛나고 있었다. 장 의사 당신 덕분에 이 작전이 성공했습니다. 이 폭발은 우리 민족에게 희망의 등불이 될 겁니다. 조 열사는 고통 속에서도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며칠 후 조 열사가 피신처에서 체포되었다는 비보가 전해졌다. 이어 김정혜 역시 국일관에서 사라졌다는 소식을 들었다. 하림은 자신이 제공한 정보와 자금이 결국
동지들의 체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치명적인 딜레마에 빠졌다. 하림은 공작금을 전달한 접선책과도 연락이 두절되었다. 스즈키가 경성 전체를 샅샅이 뒤지고 있었고 하림의 친일파 아들이라는 위장 신분마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위태로운 사상 누각이 되었다. 하림은 자신의 병원 숙직실에서 고뇌에 잠겼다. 의거는 성공했지만 그 대가는 너무나 잔혹했다. 그는 조국 독립의 빛을 쫓기 위해 수많은 동지들의 피와 어둠을 감수해야 했으며 이 극심한 죄책감은 그를 더욱 고독하고 냉철한 스파이로 만들었다. 하림은 이제 스즈키의 추적을 따돌리고 체포된 동지들을 구출하는 동시에 남은 공작금의 안전한 활용이라는 절체절명의 임무를 수행해야 했다. 부민관 투탄 의거 이후 경성에는 스즈키 형사의 피해 보복이 몰아쳤다. 그러나 장하림이 목격한 진정한 공포는 경성이 아니라 일제가 마지막 숨을 몰아쉬는 조선의 지방에서 시작되고 있었다. 일본 본토가 미군의 공습으로 초토화되자 일제는 조선을 잔하라는 암호명으로 불리는 초토작전의 무대로 만들었다. 초토작전은 불에 태워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는 뜻 그대로 연합군이 상륙하기 전 조선의 모든 식량, 광물, 군사시설을 파괴하거나 일본으로 송출하고 항일 세력의 씨앗을 말살시키려는 광기 어린 자멸 행위였다. 이는 단순한 자원 수탈을 넘어 조선 민족에게 미래의 희망마저 빼앗으려는 잔혹한 시도였다. 장하림은 친일파 아버지의 영향력을 이용해 지방병원, 시찰 및 황군 보건 증진이라는 명목으로 경성을 벗어났다. 그의 진짜 임무는 초토작전의 실태를 파악하고 지방에 흩어져 있는 독립운동 조직에 공작금을 전달하는 것이었다. 그의 이동 수단은 낡은 군용 트럭이었고 그의 의사 가방에는 의료용품과 함께 고성능 무전기와 비밀 암호 문서가 숨겨져 있었다. 하림이 지방으로 향하는 열차에서 목격한 것은 전쟁 막바지 일제의 탐욕 그 자체였다. 열차의 화물칸은 쌀가마니, 금속 부품, 심지어 조선의 문화재까지 가득 실려 일본 본토로 향하고 있었다. 화물칸 옆에는 강제징용된 조선인 노동자들이 짐승처럼 쇠사슬에 묶인 채 끌려가고 있었다. 하림은 의사 신분을 내세워 노동자들에게 접근했다. 그들의 몸은 영양실조와 폭력으로 만신창이었고 눈빛은 이미 생명력을 잃은 공허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어디로 끌려가십니까? 하림이 일본어로 물었다. 만주와 사할린 죽으러 간답니다. 우리 식구들은 굶어 죽으랍니다. 한 노인이 힘없이 대답했다. 하림은 그들의 상처를 치료해주는 척하면서 이동 경로와 일제의 징용 계획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다. 그는 자신이 가져온 공작금의 일부를 몰래 노동자들의 옷 속에 넣어주었다. 그들에게 이 돈은 탈출할 희망이었으며 하림에게는 속죄의 작은 시도였다. 평양에 도착한 하림은 일제가 조선의 주요 광산과 군수공장을 폭파시키고 있다는 첩보를 확인했다. 이 폭파는 연합군에게 자원이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지만 동시에 수천 명의 조선인 노동자들의 목숨을 담보로 한 잔혹한 행위였다. 하림은 평안도의 한탄광촌을 방문했다. 이곳은 초토작전의 가장 어두운 단면을 보여주는 곳이었다. 탄광 책임자는 일본군 출신이었으며 노동자들을 소모품 이상으로 취급하지 않았다. 하림이 도착했을 때 갱도 붕괴 사고가 발생하여 수십 명의 조선인 노동자들이 매몰된 상태였다. 일본인 책임자는 시간 낭비하지 마라. 어차피 조선인 노무자들이다. 갱도 폭파 준비나 서둘러라. 고 명령하고 있었다. 하림은 분노를 억누르며 의사로서의 권위를 내세웠다. 멈추시오. 나는 총독부 병원의 촉탁 의사 장하림입니다. 매몰된 사람 중에는
황군을 위한 기술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즉시 구출 작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하림은 위장 신분을 이용하여 구출 작업을 지휘했다. 그는 흙먼지 속에서 필사적으로 매몰된 노동자들을 구해냈고 그들의 찢어진 살과 부러진 뼈를 치료했다. 이 과정에서 하림은 한 노동자에게서 일제의 비밀 군수 물자 은닉 창고 지도를 발견했다. 이 창고는 초토작전에 따라 곧 폭파될 예정이었다. 하림은 밤새도록 은닉 창고의 위치와 폭파 계획을 김정의 조직에게 무전으로 보고했다. 그의 목표는 폭파를 저지하고 군수 물자를 독립군에게 확보하는 것이었다. 경성에 남아있는 김정혜는 부민관 의거 이후 일제의 추적을 피하며 지하 활동을 강화하고 있었다. 그녀는 하림이 보낸 초토작전 관련 첩보를 받고 충격에 빠졌다. 일제가 단순한 자원 수탈을 넘어 인구까지 초토화하려 한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하림과 김정혜는 늑대의 신음이라는 암호명으로 비밀 무전 교신을 이어갔다. 늑대가 울고 있소. 사냥개들이 곧 광산에 도착할 것이오. 창고를 비울 시간이 촉박하오. 하림이 무전으로 급박하게 보고했다. 늑대는 군수물자, 사냥개는 폭파 임무를 맡은 일본군 특수부대를 의미했다. 김정혜는 즉시 지방 독립운동 조직에게 하림이 알려준 폭파 예정 창고로 출동하도록 지시했다. 그녀는 공작금 중 마지막 남은 거액을 무기 구입과 조직원 이동에 모두 쏟아부었다. 우리는 늑대의 몫을 가져와야 합니다. 사냥개들이 오기 전에 반드시. 김정혜는 눈물을 머금고 결단을 내렸다. 이 작전의 성공 여부가 조선 해방 이후 독립군이 가질 수 있는 초기 군사력을 결정짓는 중요한 분수령이었기 때문이다. 하림은 광산 폭파 예정일 새벽 자신이 치료했던 노동자들과 함께 창고 은닉처로 향했다. 그곳에는 이미 일본군 특수폭파부대가 도착하여 폭탄 설치를 준비하고 있었다. 이 작전을 막아야 한다. 이들이 폭파시키는 건 단순한 창고가 아니라 조선의 미래다. 하림과 노동자들은 독립운동 조직이 도착할 때까지 일본군을 유인하고 시간을 벌기 위한 필사적인 작전을 펼쳤다. 하림은 의사 가운을 벗어던지고 미군 OSS에서 배운 게릴라 전술을 이용해 일본군과 맞섰다. 그는 의료용 에테르와 소독약을 이용해 간이 폭발물을 만들어 혼란을 일으키고 무전기를 통해 허위 정보를 퍼뜨려 일본군의 주의를 분산시켰다. 결국 김정혜의 지시를 받은 지방 독립운동 조직이 간발의 차로 현장에 도착했다. 독립군과 일본군 특수부대 간에 피비린내 나는 전투가 벌어졌다. 하림은 부상당한 독립군들을 치료하면서도 전투의 최전선에 서서 총탄이 오가는 지옥 속에서 자신이 지켜야 할 가치를 위해 싸웠다. 전투는 독립군의 승리로 끝났다. 그들은 창고 내의 무기, 탄약, 그리고 귀중한 식량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수많은 조선인 노동자와 독립군 동지들이 피를 흘렸다. 광산 폭파 저지 작전은 성공했으나 하림의 심리적 트라우마는 더욱 깊어졌다. 그는 자신이 생명을 살리는 의사이면서도 동지들의 죽음을 초래하는 공작에 참여하고 있다는 이중적인 고통에 시달렸다. 작전 직후 하림은 자신이 치료했던 노동자의 시신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그의 얼굴은 흙과 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하림은 이 광경을 잊을 수 없었다. 초토작전은 단순한 군사작전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과 양심을 송두리째 불태우는 악마의 계획이었다. 하림은 무전기를 통해 김정혜에게 마지막 보고를 전했다. 잔하는 잡았습니다. 하지만 불씨는 여전히 조선 땅에 남아있소. 우리는 이제 이 피의 땅에서 희망을 찾아야 합니다.
하림은 지방에서의 위험한 임무를 마치고 부민관 의거의 여파와 스즈키의 집요한 추격이 기다리는 경성으로 돌아와야 했다. 그의 몸에는 탄흔과 고독만이 남았으며 그의 눈동자에는 패망 직전 일제의 광기와 민족의 비극이라는 짙은 어둠이 서려 있었다.